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1월에는 오늘 기준으로 한 722건입니다. 4일 더 거래가 될 수 있는데 아마도 750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월 거래량 558건보다는 좀 늘기는 늘었습니다. 금년 7월 640건으로 추락한 이후에 처음으로 700건을 회복한 겁니다. 그렇다고 10월이 바닥 찍은 것이라거나 반등 신호라거나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림 한번 두 개 보시면요, 2006년부터 전체 시장 상황 그린 것이고 거래량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확대해서 2018년 이후 오늘 12월 27일까지 그린 것인데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전체 그림을 한번 보면은 서울 아파트 거래는 여전히 지금 바닥에서 실종된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연간 거래량하고 또 거래 대금을 그린 다른 그래프도 같이 보시면은 이전과 거의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그림들은 제가 직접 프로그램을 해두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오늘 데이터로 다 수정되어 버리는 그런 값입니다. 그래서 12월 27일 오늘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거래량 데이터 분석이 저는 아파트 시장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그런 수단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이거하고 이제 동시에 봐야 할 게 이제 가격 데이터인데, 이거는 KB부동산이 발표하는 월간 데이터로 저는 참고를 합니다. 주간 데이터도 있는데 KB부동산이 발표하는 월간 거래량과 대조하기 위해서 월 단위 가격 변동 이걸 이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과 거래량 데이터 둘 중에서 저는 거래량 데이터가 압도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주장입니다. 하여튼 12월 KB 선도 아파트 50지수라는 일종의 종합주가지수하고 비슷한 것이라고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거래량 가중 평균입니다. 그래서 사진처럼 한 마이너스 2.58%, 12월에는 마이너스 2.58% 하락인데, 이것도 11월에 마이너스 3.14% 하락보다는 하락률이 살짝 둔화되긴 됐습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2.58%도 굉장히 큰 하락률입니다. 그래서 저 하락률 마이너스 2.58%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림도 보시죠. 그것도 제가 그린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KB 아파트 지수 실제 데이터 사용해서 시뮬레이션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도 현재 데이터로 다 항상 자동으로 수정이 됩니다. 2019년 8억 원 표준 아파트 매수한 경우에 그래서 이게 그럴 경우에 22년 금년 6월에 11억 8천만 원으로 이제 그게 상투 가격이었다는 거고, 그 후 이제 하락 반전해서 현재는 한 10억 7천만 원 정도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한 21년 6월하고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한 1년 반 전으로 돌아갔다는 뜻이죠. 고점보다는 대략 한 마이너스 9.35% 정도 하락한 그런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해석을 해야겠죠. 언제나 제대로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점에서 10% 하락한 값에는 살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봅니다, 저는. 예? 시장은 지금 소멸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게 바로 또 다른 그림, 동그란 거래대금 그림입니다. 동그란 거래대금 그림. 거래량이 7분의 1에서 8분의 1로 줄었다는 것은 평균 가격 하락률 마이너스 10% 이상으로, 즉 대폭으로, 다시 말하면 요즘 언론에 도배되는 것처럼 고점에 대략 한 절반 이상으로 가격을 낮춘 그런 급 매물 정도만 거래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1월 거래량이 10월보다 증가한 것은 바로 이런 급 매물이 좀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23년 1분기, 즉 내년 1분기에 앞으로 한 서너 달 동안 거래량이 한 1000건 선을 회복하는지, 이게 일단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 거래량 회복의 키는 누가 지고 있느냐? 급 매물 얼마나 출해되는지 여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급 매물이 없다면 여전히 거래는 실종될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가격 하락이 가령 멈춘다거나 가격이 의미 있는 반등을 보인다거나 이런 건 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사진처럼 최근 그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하는 그런 어떤 그 중요한 조치를 쭉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내용은 이미 그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자세히 알고 있을 것이고 또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 내용을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저렇게 부동산 규제 완화한 거는 두 가지 성격이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선은 저 엽기적 도적 마귀 정권, 저 문재앙이 저질렀던 그 뭡니까 그 아파트 그 기초 데이터를 조작을 해갖고 말이죠 국민 재산 약탈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한 약탈 세제를 정상으로 돌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노상강도 피해서 가까스로 집으로 피신을 했더니 더 악랄한 마귀강도가 그냥 돈을 다 약탈한 그런 꼬라지였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하여튼 약탈 세제였는데 그거는 결국 법의 이름으로 국민재산 약탈하는 그런 불이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그걸 정상으로 돌리겠다. 즉 문재앙이 무너뜨린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 이런 차원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예,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지지를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으로 그 거대한 부동산 시장이 지금 마비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되면은 국민 경제 전체로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서울에서만 매월 50조 내지 60조 원의 그 거래대금 시장이 지금 싹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파생되던 각종 그 부동산 중개 시장이나 이사 시장, 인테리어 시장 이런 것들이 또 싹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대로 두면은 그야말로 내수 침체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서는 안 되죠. 이건 시장이 작동을 하도록 해줘야지 지금 그 상투에 물린 사람들이 팔고 탈출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안 되면은 시장 경제 자체가 지금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 일부 규제를 완화한 그런 성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그 수요를 좀 이렇게 자극해주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또 중요한 원칙이 있죠.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부동산 통한 불로소득을 허용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기본은 저는 다주택 규제한다는 기본 어떤 그 정책은 저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원칙은 달라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 너무 지나치게 약탈적 세제였기 때문에 그건 정상화하겠다. 이런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지지를 한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저 지금 규제 정책을 좀 완화한 것이 다시 그 B2 시대로 돌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있는 대로 빚을 다 끌어와서 아파트 사든 그런 수요를 다시 일으키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예. 지금 그 이유가 말이죠. 아파트 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든 그 원인이 해결된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아직 금리 인상 사이클 멈추지 않았잖아요. 설사 지금 23년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 멈춘다 하더라도 바로 금리가 내리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연구하니 인플레이션이 최소한 24년까지도 미국과 한국의 어떤 그 목표치 연 2% 이상에서 지금 돌아다닐 것으로 이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설사 24년 이후에 물가가 2%선 가까스로 잡는다 해도 말이죠. 물가 지수 그 자체를 보면은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지금 거의 30년 만에 40년 만에 이렇게 높은 수준의 그 물가 지수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게 이전까지는 5%로 늘어나다가 앞으로는 2%로 계속 늘어난다고요. 올라간다고요. 물가 지수 자체가 내려가지는 않는다고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멈추어도 고금리 상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금리 인상 멈추는 그거 못지않게 또 무서운 것이 네? 양적 긴축은 아직 아무런 그 힌트가 없습니다. 언제 양적 긴축을 멈춘다는 힌트가 아직 전혀 없습니다. 예, 아마 빨라야 내년 5월경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근데 사실은 지금은 금리 인상 못지않게 양적 긴축이 무서운 겁니다. 말하자면은 미국이 매월 950억 달러씩 달러를 소각하고 있다고요. 즉 그 말은 전 세계에서 매월 950억 달러씩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
연준의 자산을 축소시키고 있다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멈추어도 고금리 상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고금리가 이제 새로운 노멀이 됐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팬데믹 이전과 같은 저금리로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그 가계대출의 75%가 주택담보대출 아닙니까? 아파트 산다고 빚낸 거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2019년 이후 3년간 제2금융권 주담대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것도 사진 한번 보시죠. 제가 같이 올려두겠습니다. 배경사진에. 이 말은 은행 주담대로 부족하니까 추가 담보로 고금리를 빌렸다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악성 다중채무자이고요. 이거 결국 오지게 물린 겁니다. 이거. 이 오지게 물린 거래량이 해소가 돼야 하는데 이거 지금 저런 거래로 어떻게 해소가 되겠습니까? 지금 거래 속도로는 택도 없다는 겁니다. 내년 하반기에도 거래량 의미 있는 반등 기대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다시 한 번 더 사진 보시면은 이 KDI 발표한 거 아닙니까? 최근 발표한 건데 23년 이후 한국의 잠재 성장률 1.9%로 제시를 해서요. 이게 주구장창 하락해서 50년대에는 0.5%선까지 하락한다 이겁니다. 와. 다시 말하면 한국이 0%대 지독한 저성장 시대로 이제 향해서 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기재부 최근 발표한 거 있죠. 여러분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영상이 자료가 다 있는데 이게 말로 지나가겠습니다. 이미 다 다루었기 때문에 기재부 최근 발표 내년 한국 성장률 1.7% 이렇게 이게 최근 자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년에 잠재 성장률에 한참 못 미치는 매우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담대 이자율 증가 속도는 지금 4%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주담대 이자율이 한 8 내지 9%니까 이전보다 4% 이상 상승한 거 아닙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소득 증가보다 이자 증가가 더 많고 더 빠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거 지속 불가능한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구조조정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하우스 슬레이브가 구조조정하는 거 뭡니까? 파는 것인데 남보다 먼저 팔기 위해서는 시장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제시해야지 팔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월이 지나간다고 달라지겠습니까? 저는 매우 비관적입니다. 다운사이징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관적입니다. 집 살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 0.79인 그런 시대입니다. 아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숫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산 가능 인구가 해마다 한 35만 명 이상 순 감소하는 그런 시대인데, 근데 2050년까지 이게 해마다 늘어가기만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합계 출산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 사라지는 속도 훨씬 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 대한민국의 명운을 걸고 잠재 성장률 올리는 그 방안을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데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단 인구가 다시 늘도록 해야 되고요. 근데 인구 는다는 그것은 거의 지금부터 는다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오늘 밤에 당장 씨를 뿌린다 하더라도 한 25년 후에나 지금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여튼 기술 혁신 해갖고요. 인구 감소의 어떤 마이너스 효과를 상쇄를 시켜야 합니다. 이걸 고민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입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